매장에 가보면 어떻게 이런 걸 1,000원에 팔 수 있지? 다이소에 가서 한 번쯤 했던 생각 아닐까요? 근데 이 어떻게 이런 걸 1,000원에 팔지? 하는 기업이 지난해만 매출 3조 4,600억, 영업이익만 2,617억을 벌어들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더 놀라운 건 지금부터예요. 다이소가 이제 올리브영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10년 전만 해도 다이소 화장품은 피부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제는 화장품 전문 유튜버들이 앞다퉈 다이소 꿀템을 소개하는 시대가 됐죠. 요즘 SNS에서 다이소 가면 꼭 사야 하는 뷰티템이라는 게시물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리들샷 같은 제품은 아예 매장에서 구경도 못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다이소에서 종근당의 락토핏 골드 같은 유명 건강기능식품도 판매를 시작했다는 사실 아셨나요? 2만에서 3만 원 하는 건강기능식품을 다이소에서는 5,000원 이하로 판매하고 있어요. 이건 그야말로 업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약사회는 건강기능식품이 전문 상담 없이 판매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부작용이나 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전문가 상담 없이 저가로 판매되는 것이 소비자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이죠. 어쨌든 올리브영에서 3만 원대에 판매하는 VT 리들샷이 다이소에선 3,000원에 판매되는 것처럼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들도 다이소 가격에 맞춰 출시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가격이 가능한 걸까요? 정말 품질이 비슷한 건가요? 아무리 그래도 가격이 그렇게 차이 나면 뭔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해볼 건데요. 다이소가 어떻게 이런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는 화장품을 넘어 건강기능식품까지 진출하며 급성장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말이죠. 다이소의 시작은 한국 경제가 최대 위기를 맞았던 1997년 IMF 외환위기 시기였습니다. 당시 1호점의 이름은 다이소가 아닌 아스코 이븐플라자였어요. 아스코 ASO라는 이름은 당시 회사명이었던 아성코퍼레이션의 알파벳 약자를 브랜드명으로 사용했던 거죠. 이후 2001년 일본 기업 다이소 상교로부터 지분 투자를 받으며 브랜드명을 현재 다이소로 변경했습니다. 당시 다이소 상교가 지분을 약 39억 원에 투자했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국내에서는 다이소가 일본 기업이라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 수십 년간 일본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지만 사실은 아니었어요. 한국 다이소인 아성 다이소는 일본 다이소와 전략적 파트너였을 뿐 경영에는 일절 관여받지 않는 별도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국 다이소가 일본 다이소의 지분을 모두 매입하면서 완전한 한국 기업이 됐죠. 일본 다이소 입장에서도 훌륭한 투자였습니다. 39억 원 투자했던 지분이 얼마나 불어났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투자금 대비 엄청난 수익을 올린 셈이니까요. 양측 모두 윈윈한 거래였죠. 그렇게 진정한 국민 가게가 된 다이소는 이제 전국에 1,500개가 넘는 매장을 보유한 유통 공룡이 됐습니다. 다이소 하면 역시 1,000원 균일가 정책이 떠오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이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동안 물가는 계속 올랐잖아요. 다이소가 처음 생기던 90년대 말 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400원이었어요. 지금은 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 버스 기본요금은 1,500원까지 올랐죠. 물가가 평균 3-4배 오른 세월 동안 다이소의 1,000원 균일가 정책은 계속 유지됐습니다. 이런 놀라운 가격 경쟁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박정부 창업자의 철학이 담긴 1,000원을 경영하라 라는 책에 보면 가격을 1,000원으로 정해놓고 어떻게든 그 가격에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기업들은 원가에 마진을 더해 가격을 정하지만 다이소는 반대로 가격을 먼저 정하고 그 가격에 맞는 원가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런 접근 방식은 다른 기업들과는 완전히 다른 경영 철학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현재 다이소는 6가지 가격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3,000원, 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특히 주목할 점은 여전히 전체 상품의 80% 이상이 2,000원 이하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1,000원 상품은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환경에서도 이 정도 비율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 창업자 박정부 회장이 1,000원 균일가는 내가 죽을 때까지 유지하겠다는 철학을 갖고 있었다는 점도 인상적이죠. 실제로 지난 20여 년간 물가가 크게 올랐음에도 1,000원 제품 비중을 유지해 왔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철학이 다이소의 성공 기반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가격 전략은 여러 도전 과제도 있었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 인건비 증가, 물류 비용 상승 등 여러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적인 노력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해외 소싱 네트워크 확대, 자동화 시스템 도입, 물류 효율화 등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1,000원 가격이라는 약속을 지켜왔던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다이소의 뷰티 시장 진출 이야기를 해볼까요? 다이소가 화장품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건 최근 2-3년 사이의 일입니다. 과거에는 다이소 하면 생활용품,
주방용품, 문구류 정도를 떠올렸지만 이제는 뷰티 제품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어요. 특히 입소문을 타게 된 제품 중 하나는 VT 코스메틱의 리들샷이었어요. 이 제품은 마이크로 사이즈의 시카니드를 활용한 화장품인데 사용 후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죠. 품절 대란이 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것과 유사한 제품을 다이소에서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출시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이 제품들이 정말로 같은 품질일까요? 가격 차이가 이렇게 큰데 제품이 동일할 수 있을까요? 제조사 측에서는 제품 배합을 달리 했을 뿐 성분과 기능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다만 제품마다 농도나 사용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의 소비 성향과 본인에게 맞는 제형 및 사용감 등을 따져 선택하면 되는데 가격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많은 소비자들이 다이소 제품에 열광하는 거죠. 뷰티 유튜버들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뷰티 유튜버들 사이에서 다이소 꿀템 영상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더욱 인기를 끌었죠. 유튜브에서 다이소 화장품 추천을 검색해보면 10만 건의 영상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제는 다이소몰 판매 순위 상위권을 보면 뷰티 제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이소의 전통적인 생활용품이 아닌 뷰티 제품이 매출을 견인하고 있는 거죠. 이런 변화에 따라 다이소도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현재 다이소는 매장 내 일반 진열대에 뷰티 상품을 그냥 진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뷰티 섹션을 따로 구별하고 인테리어를 별도로 해서 마치 뷰티 편집숍 같은 형태로 리뉴얼을 진행 중입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미니 올리브영과 같은 형태의 뷰티존을 볼 수 있죠. 다이소 화장품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다이소 화장품에 대해 피부에 좋지 않다거나 성분이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 유명 뷰티 유튜버가 다이소 화장품을 리뷰하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이소는 저품질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대형 화장품 기업들과 협업하고 전문 화장품 브랜드들을 다이소 전용으로 입점시키면서 품질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같은 대형 화장품 기업들이 다이소 전용 브랜드를 출시하면서 신뢰도가 높아졌죠. 최근에는 정말 다양한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미모 바이 마몽드, LG 생활건강의 CMP 바이 OTTD, 에이블 CNC의 미샤 제품들, 토니모리, 클리오, 더샘, 네이처 리퍼블릭 등 이미 대중에게 친숙한 중견 브랜드들이 다이소 전용 제품을 출시하고 있어요. 특히 식물원이라는 다이소 전용 브랜드는 네이처 리퍼블릭과 협업해 만든 제품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소는 자체 화장품 브랜드인 페이스 팩토리를 통해 메이크업, 스킨케어, 바디케어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품질 대비 놀라운 가격 경쟁력으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특히 페이스 팩토리의 마스크팩, 립틴트, 아이라이너 등은 SNS에서 꾸준히 화제가 되는 제품들입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다이소의 마케팅 전략만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뷰티 제품에 대한 인식 변화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단순히 비싼 브랜드가 좋은 제품이라는 공식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찾는 스마트 소비를 중시하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다이소의 화장품 열풍에 대해 알아봤는데 과연 다이소는 어떻게 이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다이소의 사업 구조에 있습니다. 가장 큰 비결은 대량 구매를 통한 가격 협상력에 있습니다. 다이소는 소량 주문 대신 대규모로 발주해 생산 단가를 낮추는 방식을 취합니다. 어마어마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대량 발주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는 거죠. 다양한 국가의 제조사에서 물건을 공급받아 각국에 특화된 제품을 효율적으로 소싱합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상품을 많이 들여온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국가별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나라에서 제품을 소싱합니다. 예를 들어 주방용품은 일본, 문구류는 한국, 비닐 제품은 말레이시아, 욕실용품은 태국 등 각 분야의 강점이 있는 나라에서 효율적으로 제품을 공급받아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확보하고 있죠. 또 하나 놀라운 점은 다이소의 높은 영업이익률입니다. 다이소의 영업이익률은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몇 년 전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8%에 가까웠다는 분석도 있어요. 이는 일반적인 유통업체들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게 싸게 팔면서 어떻게 마진이 높을 수 있을까요? 다이소의 매출 원가 비율을 보면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유통업체들보다 매출 원가 비율이 훨씬 낮습니다. 즉, 앞서 말한 대량 구매력과 저렴한 상품화 능력이 다른 기업들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는 뜻이죠. 수십 년간 축적된 글로벌 소싱 노하우와 네트워크가 이런 경쟁력을 만들어냈습니다. 매장 운영 방식도 효율적입니다. 다이소 매장 상당수는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입니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을 통해 수익을 내지만 다이소는
다른 본사가 직영점을 직접 관리하며 매출을 올리는 구조죠. 가맹점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안정적인 수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창업 자체가 쉽지 않은 브랜드입니다. 물류 시스템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다이소는 물류 시스템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습니다. 2012년에 1200억 원을 투자해 경기도 용인에 남사 허브센터를 지은 것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부산 허브센터에 2500억 원 투자를 완료했어요. 내년 2025년 6월에는 2500억 원을 투자한 양주 허브센터가 신규로 오픈될 예정이고 2026년까지 세종 허브센터 건립에 3,500억 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국에 1,500개가 넘는 매장에 효율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물류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다이소는 풀필먼트 센터라는 개념을 도입해 단순히 상품을 보관하는 창고가 아닌 상품 입고부터 포장, 출고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된 최첨단 물류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이를 통해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더 효율적인 유통 구조를 만들 수 있었죠. 재고 관리도 철저합니다. 다이소는 철저한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3만여 종의 상품을 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다이소는 매장별로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 인기 상품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에 맞게 재고를 조절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수요 예측 시스템을 도입해 더욱 정교한 재고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다이소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한 데이터 분석,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그리고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특히 최근 다이소몰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디지털 전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다이소에서 가장 핫한 제품들을 살펴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VT 리들샷 외에도 많은 인기 제품들이 있습니다. 현재 다이소몰 판매 순위 상위권에는 뷰티 제품들이 즐비합니다. 마스크팩과 컬러밤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고 대부분 3,000원 이하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뽑아쓰는 마스크팩이라는 제품은 1,000원에 판매되는데 SNS에서 올리브영 7,000원짜리보다 좋다는 평가를 받으며 화제가 되었죠. 이 마스크팩은 에센스가 들어있는 용기에서 시트를 직접 뽑아쓰는 형태로 에센스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사용자들은 한 번 사용하고도 남은 에센스가 많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고 있죠. 화장품 전문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과 품질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물광 톤업 선크림이라는 제품도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 제품은 3,000원에 판매되는데 비슷한 성능의 제품이 다른 브랜드에서는 2만 원 이상 하는 경우가 많아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품질이 뛰어난 이런 제품들이 다이소의 매출을 견인하는 핵심 상품으로 자리 잡았고 특히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사이에서 가성비 추천템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다이소는 이런 인기를 바탕으로 뷰티 라인업을 더욱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이소의 화장품들은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나쁘지 않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인기를 바탕으로 다이소는 최근 건강기능식품 시장에도 진출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다이소는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뛰어들어 종합비타민, 미네랄, 비타민 B, 루테인, 칼슘 등 총 26종을 선보였습니다. 가격은 다이소 균일가 정책에 맞춰 최대 5,000원이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 보통 한 달분에 2, 3만 원 하는 걸 생각하면 정말 저렴한 가격이었죠. 다이소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원료 소싱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에서 대량 생산을 통해 비용을 낮추고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분은 과감히 줄인 결과라고 했습니다. 또한 종근당 건강에 락토핏 골드도 다이소 전용으로 선보일 계획이었다고 했죠. 그러나 이러한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해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제약업계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약사회는 건강기능식품이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사실상 의약품과 유사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복용 방법, 부작용, 타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죠. 특히 약사회는 건강기능식품은 환자의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약물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상담 아래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환자가 비타민 E나 오메가3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약효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고 심지어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강한 반발과 식약처의 검토 요청 그리고 일부 소비자 단체의 우려 표명 등으로 인해 다이소는 건강기능식품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최근 관계자에 따르면 다이소는 기존 출시한 건강기능식품의 재고 소진 후 추가 입고를 중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종근당과의 협업으로 예정되었던 락토핏 골드 다이소 전용 제품 출시 계획도 현재는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 사례는 다이소의 빠른 사업 확장과 공격적인 가격 정책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교훈을 보여줍니다. 특히 전문성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시장에 안착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소는 다른 분야에서는 여전히 활발한 확장을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뷰티 편집샵의 강자는 1999년 최초의 한국형 드럭스토어로 시작한 올리브영입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는 헬스앤뷰티 스토어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올리브영은 시장을 평정했죠. 그동안 올리브영의 경쟁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경쟁사였던 랄라블라와 롭스는 매장이 줄어들다가 결국 오프라인 매장 문을 닫았습니다. 글로벌 뷰티 편집샵인 세포라도 한국에 진출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시장 철수를 진행 중이고요. 신세계의 시코르도 현재는 매장 수가 적어 존재감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올리브영의 시장 지배력 속에서 다이소가 뷰티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이소가 올리브영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취급하는 뷰티 브랜드와 상품 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이소에 입점된 뷰티 브랜드는 수십 개 정도로 추정되는 반면 올리브영은 수천 개의 브랜드를 취급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다이소에 입점하는 뷰티 브랜드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이는 다이소의 뷰티 카테고리 확장 전략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다이소와 올리브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올리브영은 소비자들에게 뷰티 전문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전문 뷰티 어드바이저를 매장에 배치하고 다양한 테스터와 체험 공간을 제공하며 신제품을 빠르게 소개하는 데 집중하고 있죠. 매장 내부는 세련된 인테리어와 함께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반면 다이소는 압도적인 가성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기능은 비슷하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한 제품들을 내놓으면서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어요. 다이소의 뷰티 섹션은 비록 올리브영처럼 세련된 분위기는 아니지만 가격 면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경기 침체 시기에 더욱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런 전략 차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도 재미있게 나타나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다이소에서 기초 제품을 사고 올리브영에서는 색조 화장품을 산다는 패턴이 생겨나고 있죠. 특히 MZ세대 사이에서는 올영 가기 전에 다이소부터 들려봐 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입니다. 이는 기초 화장품은 가성비를 중시하지만 색조 화장품은 여전히 품질과 브랜드를 중시한다는 소비 패턴을 보여줍니다. 뷰티 유튜버들의 콘텐츠에서도 이런 변화가 드러납니다. 과거에는 다이소 화장품 써보기와 같은 컨셉이 일종의 도전이나 재미를 위한 콘텐츠로 여겨졌다면 지금은 다이소 꿀템 추천이라는 진지한 리뷰 영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이소 화장품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이소의 성장세는 정말 놀랍습니다. 다이소에 입점하는 뷰티 브랜드 수가 2021년에 비해 현재 10배 이상 증가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앞으로 브랜드 입점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경기 침체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더욱 가성비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다이소의 성장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죠. 이러한 경쟁 구도 속에서 올리브영만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뷰티 전문성은 올리브영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신제품을 빠르게 소개하고 트렌드를 선도하며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다이소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CJ그룹의 강력한 자본력과 엔터테인먼트 계열사와의 시너지도 큰 강점이죠. 올리브영도 이런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뷰티 제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식품 등으로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있어요. 이는 다이소와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올리브영도 올라이브라는 자체 브랜드를 통해 저가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기업 모두 서로의 영역으로 확장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요. 반면 다이소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역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이 핵심입니다. 특히 경기 침체 시기에 소비자들이 가성비를 더욱 중시하게 되면서 다이소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1,500개가 넘는 매장 네트워크는 소비자 접근성 측면에서 큰 장점입니다. 올리브영이 주로 대도시와 상권이 좋은 곳에 위치한 반면 다이소는 중소도시와 주택계도 널리 분포되어 있어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올리브영과 다이소의 경쟁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당분간은 두 기업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공존하는 형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리브영은 프리미엄 뷰티 시장을, 다이소는 중저가 뷰티 시장을 각각 타깃으로 하면서 시장을 나눠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소의 뷰티 시장 도전에 대해 알아봤는데 다이소는 이 외에도 다양한 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이소는 단순한 생활용품점을 넘어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그 다양한 시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다이소는 대형마트 안에 샵인숍 형태로 출점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내 다이소 입점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프리미엄 아울렛에 대형 다이소가 입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다이소의 이미지가 단순한 저가 브랜드에서 품질과 가성비를 모두 가진
갖춘 브랜드로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샵 인숍 전략은 다이소에게 여러 장점을 제공합니다. 대형마트나 아울렛은 이미 많은 고객들이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별도의 마케팅 없이도 자연스럽게 고객 유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독립된 매장을 운영하는 것보다 임대료와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수익성도 높아지죠. 이런 이유로 다이소는 앞으로도 샵인숍 형태의 매장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둘째로 다이소는 최근 온라인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채널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는데요. 다이소는 이러한 트렌드 변화에 맞춰 다이소몰을 통한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고 작년부터는 전국 2길 배송 시스템도 도입했어요. 특히 젊은 층을 타겟으로 모바일 앱을 대폭 개선하고 SNS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죠. 다이소 앱은 단순한 쇼핑몰 기능을 넘어서 재고 확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이 원하는 매장의 특정 상품 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죠. 이는 특히 품절 대란이 자주 일어나는 인기 뷰티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능 덕분에 앱 사용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해요. 지금까지 다이소의 폭발적 성장과 뷰티, 건강, 기능, 식품 시장 진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천원균일가로 시작해 연매출 3조 원을 돌파하고 이제는 올리브영과 경쟁하는 뷰티 편집숍으로까지 진화한 다이소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다이소의 성공 비결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격은 낮추고 가치는 높인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이소는 단순히 싼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치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화장품과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면서도 이 핵심 철학을 유지하고 있죠. 특히 경기 침체 시기에 오히려 더 과감한 투자와 혁신으로 성장 기회를 찾은 점은 많은 기업들이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사업에서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이소는 이를 교훈 삼아 더욱 강한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이소의 사례는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명확한 철학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격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원가 구조를 만드는 역발상, 그리고 꾸준히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민첩성이 다이소를 지금의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미래의 다이소는 단순한 생활용품점이 아닌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진화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다이소가 지금까지 보여준 혁신과 적응력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 기대됩니다. 1,000원에서 시작해 3조 매출을 일궈낸 다이소의 이야기는 명확한 철학과 소비자에 대한 이해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여러분도 다이소에 가시면 그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힙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